4-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적인 접근과 조선의 대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라는 단어는 거대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이제 등장했던 말인데요. 이 제국주의의 시작은 산업혁명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 막대한 자본을 모은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자본주의 단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의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도 만약에 국가의 어떤 규제나 이런 다른 나라의 보호무역이 없다면 더 많은 더 큰 이제 어떤 기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삼아 원료를 약탈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을 비싼 값에 판매도 식민지했으며, 그 다음에 이제 벌어들였던 수익을 철도나 전선 등을 부설하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이익을 약탈하기 위한 이 투자를 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열강의 국민 나라들도 식민지 건설이 실업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수단이라 생각해서 이런 침략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또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군인들을 원조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는 독점 자본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합하면서 등장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상인이 럼주를 흑인 노예에게 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군인이 그것을 짜내고, 그리고 그걸 가톨릭 신부가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결국에는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의 약탈을 자행하는 이런 현상이 제국주의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국주의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잘못했다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미개한 지역을 우수한 백인이 문명화시켜줘야 한다라는 이 백일 우월주의와, 그 다음에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잡혀먹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회 진화론을 내세워 이런 약소국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로 이제 서양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나라가 바로 산업혁명을 선구했던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여기에서 나아가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를 연결하는 삼시 정책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독일이나 또는 이제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실시했던 프랑스와 부딪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겠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영국은 전 나라에서 가장 식민지를 많이 넓힌 나라로 결국에는 자리매김합니다. 어느 정도로 식민지가 넓었던지 이 영국의 다른 그때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는 어떤 별명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이 이제 아시아로 또 식민지를 확장시키려 눈을 돌렸겠죠, 그죠? 그때 이제 눈에 딱 들어온 나라가 바로 아시아의 보석,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었어요. 이때 당시 중국은 청나라라고 불렸죠, 그죠? 그래서 영국산 면직물을 팔고 이 청나라의 비단과 도자기 차들을 사들였는데, 문제는 영국산 면직물보다 청나라에는 가내 수공업, 핸드메이드로 만든 훨씬 더 질 좋고 값싼 면직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면직물은 팔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국은 이 비단과 도자기 차를 아주 많이 사갔던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무역 적자가 일어나게 되고 영국의 은은 청나라에게 다 유출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를 맞이하자 영국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도를 여기에 끼워서 삼각 무역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청에게 유출됐던 은을 인도의 아편을 이제 밀수출을 하면서 이 청나라의 은을 다시 영국으로 돌려오는 이런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아편이 청나라에 아주 많은 양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일단 이 아편을 사느라고 이 많은 은이 또 영국으로 유출이 됐고, 또 이 아편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편 중독자의 길에 빠지게 됐어요. 심지어는 5세 아동도 아편을 피웠을 정도라고 하니 청나라의 고민이 아주 심각했겠죠, 그죠? 지금도 중국 집 옆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약 사범이 잡히면 무조건 사형을 시킵니다. 그게 외국인이든 상관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마약 미수출을 중개하다가 잡혀서 이 사형을 당했다는 기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편에 대해서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때 이제 청 정부가 아편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를 트집자마 영국이 일으킨 전쟁에 결국에는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청이 기울게 됐거든요. 그걸 1차 아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1차라고 하느냐? 그렇죠.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당시에 이 영국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좀 더 청나라를 개방시켜서 이 무역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청나라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는 농민 반란, 태평청군동이 일어난 틈을 타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졸지에 갑자기 황당해진 나라는 우리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아편전쟁 당시에 맺었던 베이징 조약을 동양과 서양을 모두 접하고 있던 나라, 러시아가 중재를 해주었는데요. 이 러시아가 이걸 중재해준 대가로 청나라에게서 받은 땅이 바로 연해주예요. 연해주는 나중에 뒤에 선생님이랑 이제 위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와의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아주 이제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청나라 이제 관리들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청나라 이제 중국의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서양을 힘써 배우겠다라는 양무 운동이 추진되게 됩니다. 서양을 힘써 배운다. 그리고 그 양무 운동의 주된 정신은 바로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중국의 정신과 사상과 학문은 그대로 둔 채 서양의 쓰임만 쓰겠다, 과학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원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같은 거야. 양중 쌤이 살은 하나도 안 빼고 이 모델 한혜진의 패션이 멋지다고 그녀의 옷을 막 사가지고 막 입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맞겠죠, 그죠? 체제, 그러니까 이런 몸매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울릴 리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양문동을 이끌었던 이용장을 비롯한 신사층들이 되게 지방의 관리들이었어요. 그래서 통일적으로 이런 어떤 서양을 힘써 배우는 형태가 아니라 막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각계 전투. 그래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성과는 성과대로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 이제 서양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시도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웃나라 청나라가 이렇게 아편 전쟁에서 패배했던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태평양을 건너왔던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 일본 요코하마, 도쿄 옆에 있는 우리나라 서울 옆에 인천과 같은 그런 이제 수도에 근접해 있는 항구거든요. 그걸 이제 개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을 강제로 개항을 시켰고, 이 도쿠가와 막부는 이 청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치해법권과 최애국 대우 등을 인정하는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서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등장을 하게 되고, 마치 서양에 이제 독일이나 영국과 같이 왕이 있지만 그 왕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권력들이 집중되어서 이런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강력한 중앙 집권 형태의 어떤 제국을 모델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도쿠가와 막부의 권력을 이제 부셔버리고, 이제 메이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메이지 천황,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천황을 정치 일선의 중심으로 끌어당김으로써 이 메이지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임했냐면 앞에 있던 중국의 중추 서양하고는 다르게 문명 개화라고 해서 안과 밖을 모두 서양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분제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선택하고 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했어요. 특히 이 징병제를 채택했던 것은 아주 일본의 지배층이었던 사무라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칼, 무기를 들 수 있는 계층은 사무라이 계층, 지배층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특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징병제를 하면서 모든 일반 백성들, 사실 신분제가 없어졌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군사력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뿌리를 두다 보니까 이런 사무라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런 근대화 추진을 위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또 이런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차림새를 보세요. 앞에 청나라의 관리들의 전통적인 복장과는 사뭇 다르죠, 그죠? 중앙에 있던 이와쿠라라는 이제 그 사절단의 대표도 시카고에 가서는 똑같이 양복의 차림에 이런 단발 머리를 이제 깔끔하게 이제 서양식으로 자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바로 이 이와쿠라 바로 왼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근대화의 어떻게 보면은 주역이라고 해서 지금도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이 화폐 개혁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토 히로부미가 화폐에 들어가 있기도 했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적인 사람이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되게 영웅의 어떤 그 대우를 받고 있는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면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런 가장 먼저 제국주의 길로 나서게 됐어요. 그럼 식민지를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만만했던 이제 저쪽 서쪽의 끝에 있던 타이완을 침략하고 또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정한론을 실천했어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시작하게 되죠. 개항을 이루게 되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유구,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이때만까지만 해도 오키나와는 자주 독립국가였어요. 근데 타이완처럼 유구도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완은 지금은 독립해서 중국의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현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일본의 어떤 체제 속에 이제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본의 근대화에 중국과 다른 면모로 보이게 된 이유는 이 근대화를 이끌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이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본 화폐에 그려진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죠? 왜 이 사람을 넣었느냐? 이 사람이 했던 주장이 이겁니다. 아시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이 정신은 이미 아시아를 벗어났지만 이웃 두 나라는 개혁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들을 발판 삼아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우리의 식민지로 삼아서 우리는 서양과 같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를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추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가 또는 내 가족이 또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짓밟는 행동, 그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현실적인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보편적인 가치를 생각해 보면 또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또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어떤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참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일본의 선택이 유쾌해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도 교훈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런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이 수많은 서양의 배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서양에서 온 배들이 드나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배들이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배다라고 해서 이걸 이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양선이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는 무조건적으로 처음에 배척을 하지 않았어요. 되게 호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서 아주 부정적인 그리고 서양을 절대 거부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을 보면서 한번 깊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우리가 174와 175에 있는 대내 정책과 176과 177에 있는 대외 정책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럼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왕의 아버지는 왕이지 무슨 대원군이에요, 그죠? 이 대원군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 자신의 이제 아들을 효명세자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구름이 벗어난 달 그 맞죠? 이영이라는 그 박보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나중에 효명세자의 이제 양자로 드리게 돼요. 이제 효명세자가 22살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이제 후손이 없다 보니까 이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그 이제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고종 앞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즉위됐던 철종이 아들이 없이 결국엔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왕의 이제 그 자격이 자신의 아들 양자로 갔던 그 아들 고종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고종은 나이가 불과 12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아들 대신해서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잘 나갔느냐? 아닙니다. 여기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궁색한 삶을 살았는지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궁도령은 궁이나 지킬 것이지 굽실굽실 신발을 질질 끌며 무엇 때문에 지상집을 나다니는가? 라고 조롱을 받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조롱받던 삶을 살고 있었는지, 또 그가 이런 권력을 잡게 되면서 추구하고자 했던 세상이 무엇이었는지 이 배경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때 때는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똑똑한 왕족들은 이 견제를 받던 세도 정치 시기였어요. 그 세도 정치 시기에 아주 이제 탐관오리들이 들끓으면서 그 탐관오리 나쁜 관리들이 백성들을 세금을 이용해서 괴롭혔죠, 그죠? 그러면서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라고 하면요, 종조가 갑자기 죽고 난 이후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 이런 안동 김씨나 풍량 조씨와 같은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때를 세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과 권력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직을 매관매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직을 사서 온 관리들이 백성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이 이제 투자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액수를 회수하고 싶어 했겠죠, 그죠? 세금으로 곱주를 받아내야지 크크크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용했던 이제 세금이 바로 전정, 군정, 환정 세 종류가 있어요. 전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막 세금을 억지로 물리고, 군정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이제 군포를 납입을 했거든요. 양반들은 안 내도 됐어요. 일반 백성들은 내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 16세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도 세금을 물리고 막 도망가면 이웃에게도 세금을 물리면서 이 백성들의 부담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는 세금이 아니었어요. 그 탐관오리들이 어차피 이제 군량미로 쌓여있던 곡식들을 이제 막 돌리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야, 강제로. 그렇게 하면 이제 이자를 갚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강제로 쌀을 빌려주는데 하필이면 그 쌀은 다 껍질과 모래투성이의 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갚게 할 때는 알곡과 이자를 챙기면서 차익을 남기는 겁니다. 특히 이 황곡이 이자놀이로 이제 전락하면서 이 탐관오리들의 배를 불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 세금 제도가 되게 돼요. 그 백성들이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굶어 죽기보다는 내가 일어나서 싸워서 죽겠다. 그래서 삼정을 없애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철종 때 일어났던 농민의 반란이 다른 시대에 이제 어떤 그 3대 일어났던 농민 반란의 합친 수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종 때 농민 반란은 양반들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제 농민 반란으로 뭐 진주 농민 봉기나 그 우리 라온이 아빠가 나오는 홍경래의 난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종이 이런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이런 백성들의 불만을 잠시 무마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거 미봉책, 그러니까 임기 응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양선이 출몰하며 서양 세력의 침략적인 접근으로 위기의식이 아주 높았던 때였다는 거죠. 흥선대원군은 일단 권력을 잡고 이 정치적 기강을 바로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도 정치를 펼쳤던 안동 김씨 일족을 모두 쫓아내고 당파, 지역, 신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동 김씨 일족이 장악하고 있던 이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군사와 이제 정치의 기능을 의정부와 삼군부에게 나누어 줘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체제의 기틀을 다시 한번 정비하기 위해 대전 회통과 육전 조련하는 새로운 벽전을 편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전이란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이 뭡니까? 경국대전을 뜻해요. 대전회통은 이런 경국대전에서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외에 발생했던 사례들을 쭉 정리해서 다시금 정리한 개정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닦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안으로 막 이제 뭐 정리를 해봤자 뭐예요? 양종쌤이 막 다이어트 한다고 막 디톡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선생님 속은 좋아질 수 있지만 뭐 살이 빠지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왕실의 권위를 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흥선대원군이 선택한 것이 바로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불타에 있던 경복궁을 이제 다시금 지금의 형태로 만드는 거였는데요. 공사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양반들에게 원납전이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은 돈을 납부해라 하는 기부금을 강제로 걷게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실 사잖아요. 삽니까? 안 사요. 그럼 담임쌤들이 가끔씩 강제로 이것을 사게 했던 기억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이걸로도 부족했어요, 돈이.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발행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당백전의 모습이 보여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한자 성어에 일당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일당백, 일 하나가 당한다, 100배의 어떤 100명의 사람을 이긴다라는 뜻처럼 이 당백전은 이 한 개, 당백전 한 개가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를 달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시중에 화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예요. 돈이 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돈이 흔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콜라가 지금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 당백전이 딱 만들어지고 돈을 막 찍어내니까 이 콜라는 가만히 있는데 화폐가 흔해지니까 이게 1,000원 했던 콜라가 막 10,000원, 뭐 10만원, 100만원, 막 1,000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했는데 여기 독일에서 딱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일으킨 나라였잖아요. 그죠? 특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해서 이제 황제가 없고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막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너무나도 흔해지고 그 화폐가 이제 흔해지다 보니까 뭐 우유 한 개를 사기 위해서 성냥 한 개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돈을 싣고 가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막 돈이 막 길거리에 막 너부러져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장작을 사는 비용보다 돈을 떼는 게 더 싼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나섰던 정치인이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가 이런 어떤 바이마르 공화국의 인플레이션을 싹 정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해결책을 찾았던,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히틀러를 나오게 할 만큼 무서운 게 바로 이 물가 폭등이에요. 물가 폭등. 이걸 흥선대원군이 실시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또 육체적으로도 고달팠습니다. 백성들의 힘을 강제로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노래가 남아있는데요. 경복궁의 역사가 언제 끝나? 그리던 가족을 만나볼까? 나 가족도 보고 싶다. 이런 경복궁의 어떤 공사를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이때 필요했던 나무들을 막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무를 이제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이제 결정된 사안이니까. 그래서 양반들의 어떤 조상님 무덤 주변에 있었던 숲 묘지림을 베어서 벌목해가지고 막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양반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 경복궁 중건에 대한 이 반감이 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정책입니다. 바로 서원을 철폐한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곳은 원래 성리학을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많아지게 됐냐면 우리가 혹시 숙종의 장희빈 인현왕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숙종 같은 경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국정치라고 해서 서인과 동인을 막 이제 서인과 동인이 아니네요. 그 서인과 남인이네요. 서인과 남인을 막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들을 등용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쟁에서 지고 정쟁에서 지는 정당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서인이 져버리면 서인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원을 막 만드는 거예요. 서원에서 자신의 제자를 막 키워가지고 이런 제2의 정쟁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인이 지면 남인이 또 지방에 내려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듯 경쟁적으로 한국 정치 때 서원의 개수가 막 늘어납니다. 그럼 문제는 서원이 학교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이 서원에게 이제 성리학 국가니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세금도 안 내겠어요. 면세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주 부담이 컸겠죠, 그죠?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600여 개의 서원을 이제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해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한 달 용돈 5만 원을 주다가 500원을 주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얼마나 많은 반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서원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성을 받자 이 흥선대원군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비록 공자님이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서원 철폐였던 의지를 강력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얻었던 결과는 왕권도 강해지고요. 붕당될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 확충되는 거예요. 왜? 토지를 다시 돌려받으니까. 그 다음에 민생 안정이라고 해서 이런 서원에 가서 이제 무상으로 노동력을 바쳐야 했던 백성들도 상당히 좋아했겠죠, 그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유생들의 이제 적이 됐어요. 공공의 적. 그래서 이 흥선대원이 결국 물러나게 된 것도 이 유생의 상소환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종이 이제 집권을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12살이었던 고종이 22살이 된 거죠, 그죠? 그때 이 흥선대원군 앞으로 상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최익현이라는 젊은 유생이 쓴 글이었어요. 이제 고종이 나이가 들었으니 아버지는 물러가 쉬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도 젊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데 이런 상소를 보니까 화가 나죠, 그죠? 그래서 최익현을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소를 고종이 읽어보더니 그때 잡혀있던 최익현을 풀어주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최익현의 말이 맞다라는 어떤 맞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죠. 고종의 의지의 표현. 그래서 이때 삐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니 언제 해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집이었던 운영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로 고종은 흥선대원군을 다시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 철폐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가장 커다란 이제 호응을 받았던 개혁이 바로 이 수치 체제입니다. 아까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걸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요. 일단 전정 이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양반들이 토지대장에서 싹쏙들이 뺐던 은결을 차단했어요. 38 사기동대처럼 막 세금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군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포제를 실시해서 이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습니다. 여러분 호포제 실시에 어떤 대한 내용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됐어요. 왜냐하면 임금님을 보호하고 임금님을 이제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근데 이게 이제 몇 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조선 전기에는 한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됐어. 군대 안 가도 나머지 7명이 가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군대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임진왜란 때 우리 절칠 뻔했죠.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 모병제라고 해서 그 뭐지 돈을 내면, 그러니까 세금 군포를 내면 이제 더 이상 직접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역시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군포를 안 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앞불사가 뭐였냐면 임진왜란 이후로 이제 신분제가 동료되면서 흔들리면서 이 양민 중에 돈이 많았던 백성들은 신분을 사서 공명척과 납속책을 이용해서 막 양반이 됐잖아요. 양반은 뭘 안 낸다 했어요? 군포를 안 내도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기 보세요. 1792년 이 분홍색 납부층 양민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명이 예를 들어 100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당 한 10피씩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흥선대원군이 고친 게 바로 호포제. 집집마다 다 내라는 거예요. 뭐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양반도 군포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층이 몇 프로 늘어났어요? 74%. 74명이 100피를 감당해. 그럼 한 사람당 1.5개 정도만 하면 되죠. 그죠? 10개에서 1.5개. 10분의 1로 부담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했던 백성들은 너무나도 좋아했겠죠. 하지만 누구는 졸라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양반들은 싫어했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게 이제 황곡, 강제로 막 곡식 빌려주면서 이자놀이 했던 거 있죠. 그죠? 이거 누가 운영해서 문제였어? 탐욕스러운 관리, 탐관오리가 운영해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창제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그 이제 창고를 만들고 이제 그 마을에서 덕망과 경제적 여유를 갖춘, 예를 들면 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런 빈민 구제를 이제 지역 단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관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환국과 같은 관리들이 억지로 세금을 물리는 이런 어떤 현상은 없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실시했던 게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백성들의 신망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알 수 있냐면 이 나중에 개항을 하고 나서 이런 개항과 개화 정책에 반대하며 일반 민중, 도시 이제 서울에 있던 민중들이 경복궁을 쳐들어가는 이모군란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 명성황 민씨 막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종이 이제 납치, 어떻게 강금이라 되나요? 이거 억류를 당하고 이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국가를 어떻게 보면 왕을 이제 억압한 형태,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모셔온 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을 몰아내고 이 흥선대원 이제 고종의 어떤 동생들을 왕에 올리려고 했던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종이 아빠한테 완전 쇼크를 먹은 거예요. 와, 우리 아빠 무섭다. 아무리 그래도 왕의 지위를 넘보니까 그 사도 봤죠. 내가 아들이지만 왕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임종도 지키지 않았고 흥선대원군의 장례도 가지 않았대요. 권력은 비정한 거죠. 부자지간에서도. 그죠.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백성들의 지지가 엄청났던 것은 바로 이런 수치체제, 그러니까 세금 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후보제에 막 반대할 때 막 또 흥선대원 멋진 말 남겼습니다. 충신과 공신이 이룩한 사업도 이제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근데 그 후손들이 면세를 받아서 일반 평민이 법에 정한 세금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 그건 충신의 본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 법을 시행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자료 1, 2를 참고해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개혁 정책 중 양반 유생층과 농민의 반발을 불러온 개혁들을 각각 적어보자 하면 양반은 서원철폐, 호포제, 경복궁 다 싫어요. 그죠? 근데 농민층은 경복궁 중건 말고는 아주 선호했던 걸로 보일 수 있었죠. 그죠? 마지막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료입니다. 통상수교 이런 서양의 침략적인 접근을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흥선대원군이 그들에게 부정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이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연해주 이쪽 지역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국경선을 접하게 되면서 조선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잠시만요. 소리가 시끄럽. 됐어요. 여러분 잘 들리죠?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되게 땅덩이가 넓어요.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아우를 정도로 넓은 대륙에다가, 그리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 영국 다음에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겨울만 되면 이 바다가 얼어버리는 통에 이 해군이 뭐 활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도 천만 다행이었죠, 그죠? 안 그러면 러시아가 막 자기의 지위를 노렸을 텐데. 그래서 러시아는 이 산업혁명을 하고 나서부터 자신들의 유일한 목적이 뭐였냐면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에 이제 얻었던 부동항이 바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 있는 이쪽 지역인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선 얼마나 좋습니까? 삼면이 바로 둘러싸여가지고 항구를 어디든 만들기도 좋죠, 그죠? 러시아의 끊임없는 남하 정책은 이런 조선에게도 아주 큰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국내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해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이 흥선대원군도 이제 자기 아내와 자신의 며느리가 실제로 천주교 신자였고, 그래서 이런 천주교를 이제 포교하고 있던 프랑스 신부와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더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프랑스 신부가 결국 이제 베이징에 있던 청나라에 이제 주재하고 있던 프랑스 대사관까지 찾아갔지만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은 돈대로 다 쓴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준 거, 신부름값 다 쓴 거야. 그러니까 막 흥선대원군 썩나겠죠. 결과도 없고 돈도 다 써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천주교에 대한 어떤 금기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니까 흥선대원군은 결국 이 7,000명의 천주교 신자와 9명의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병인년의 박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가 1866년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다음 달인가 그 다다음 달에 또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대포로 무장했던 상선은 상업 목적의 선박을 상선이라 해요. 원래 군함이었다고 합니다. 군함을 개조한 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죠. 쳐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들어왔어요. 제네럴 셔머너가. 그래서 평양의 대동강까지 들어와서 통상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막 약탈을 한 거예요. 이때 분노했던 이제 평안 감사, 이제 그 평양 감사라고도 하죠, 그죠? 박규수의 지휘 아래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버린 사건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박규수라는 사람이 되게 뭐 서양의 이런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 할아버지가 박지원이거든요. 박지원 북학파 아닙니까? 북학파. 청나라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라면 오랑캐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의 성미를 똑 닮았던 박규수는 이때 불탔던 제너럴 셔머너의 자네를 이제 모아서 서울로 보냈어요. 근데 뭐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그 다음에 이홍기는 우리나라의 통상 개화를 처음 주장한 초기 개화파로 우리가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먼저 이제 앞에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9명이나 죽었던 이 사건을 빌미로 프랑스가 결국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정족산성에서 양현수가 활약을 해서 결국 이 프랑스 군을 물리치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냥 안 갔어요. 막 가는 과정에서 막 중요시설에 불을 지르고 외규장각 도서 등 귀중한 문화재를 약탈해 갔거든요. 이 외규장각 도서는 여러분 그림 보다시피 총천여 5색 컬러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24색 컬러로 이제 그려져 있는 이제 고려 왕실의 의례를 그린 화첩입니다. 이거를 이제 누가 발견했냐면 이 박병선이라는 박사님이 우리나라 1호 프랑스 유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학을 갈 때 스승님의 유지가 있었습니다. 네가 가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막 가가지고 뒤진 거예요.
막 프랑스 거기에 있는 막 그 문속으로 막 뒤진 거예요. 근데 먼지에 쾌하게 쌓여가지고 이제 거의 방치되어 있던 외교장각 도서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게 알려주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반환의 움직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그녀가 찾았던 프랑스에 이제 남아있는 우리나라 이제 그 유명한 문화재 중에 하나가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보다 앞선 거를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뭐 금속 활자로 찍어냈다라는 어떤 글이 나와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것도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환원하려는 어떤 움직임을 막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죠? 특히 이 박사님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이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박사님을 잘라버린 거야.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 민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때 잠시 이제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 반환이 될 뻔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KTX 고속철도를 얻는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의 떼제베랑 그 독일의 이세라는 이제 두 개의 철도 회사가 경합을 붙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이 약간 이제 끼를 흘린 거예요. 우리가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프랑스의 이제 떼제베의 기술을 우리가 차용하게 됐는데, 이런 이제 미테랑 대통령의 외교장각 도서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우리나라 민간에서 끊임없이 뭐 그때 서경석 씨가 MBC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막 이제 계속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또 하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때 G20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죠? 그때 프랑스 이 사르코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외교장각 도서에 대한 이제 반환 얘기를 하는 결과, 처음에는 이제 좀 프랑스가 또 이제 소극적으로 나왔어요. 1대1 교환을 하자. 너희 나라한테 외교장각 도서만큼 가치 있는 걸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걸 주마. 이런 식으로 쪼잔하게 나왔다가 결국에는 지금은 영구 임대 형식으로 와 있는 형태죠. 우리는 모두 찾아와야겠어요. 직지심체 요절도 결국 찾아와야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흥선대원군을 너무나도 분노하게 했던 사건은 사실 이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입니다. 이 오페르트가 직접 이제 흥선대원군과 교역을 하고 싶으니까 흥선대원군을 협박할 목적으로 흥선대원군 아버지였던 남현군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죠? 그에 실패를 하고 웃긴 건 자기가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정말 당당합니다. 삼가 말하건대 남의 무덤을 파는 일은 무례하지만 무력을 동원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나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뭔가 건방집니다, 그죠? 실은 남현군,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관을 여기까지 가져오려 하였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만둔 것이니 예의를 차린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걸 왜 오페르트가 못 파왔냐면, 남현군의 묘 위에 석회, 지금으로 따지면 콘크리트 가루가 쫙 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날이 밝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배짱을 부립니다.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어찌 석회쯤 부수지 못하겠는가. 귀국의 안위는 귀하의 처리에 달려있다. 우리 뜻을 응하려면 나흘 안에 조정관리 한 명을 보내도록 하라. 뭐 협박이에요 지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몇 달 뒤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한 우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었던 흥선대원군이 손이 막 부르부르 떨리겠죠, 그죠? 지금도 우리 지금 상식으로도 이런 오페르트의 행동이 올바른 겁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오페르트의 토굴 사건은 결국 이제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고, 이때 오페르트와 이제 그를 지원했던 미국 상인 젠킨스는 결국 이제 재판 법정에도 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막 너무 화가 났던 영종 부사가 답신을 또 보낸 게 남아 있습니다. 답신 한번 볼까요? 너희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는 왕래도 없고 은혜도 원수를 진 일도 없다. 그런데 덕산묘지, 남현군 묘지에 저지른 사건은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내 놈들과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라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할 뿐이다. 유교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모를 죽인 자와는 같은 하늘을 지지 않는다. 불구대천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죽든 내가 죽든 같은 하늘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라는 어떤 비장한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서양과는 절대 통상수교를 하지 않겠다. 그들의 이런 사악한 어떻게 보면 예의도 모르는 이런 사상들이 이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을 더럽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아직 하나 나라 남았잖아요. 뭐 남았어요. 그렇죠. 아까 제너럴 셔먼호 불탔던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걸 구실로 미국이 이제 배상금 지불과 개항을 요구하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초지진을 함락하고 광송부를 공격당하면서 어제현이 이끌었던 조선군 수비대가 막 엄청나게 막 이제 어제현 장군이 이제 사망하는 이런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조선을 개항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걸 1871년에 신미년에 일어났대서 이걸 신미양요라고 하죠. 이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자신감이 완전 빠방해지는 거예요. 왜?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을 둘 다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서양과의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을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 척합의를 세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면 비전즉화, 싸우지 않는 것은 화해를 한 것이요. 주화매구,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결국 그들과 싸워서 이제 맞서야 한다라는 내용의 화해를 배척하는 비석을 이제 세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의 정책은 여러모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을 수요하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자주성을 드높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거꾸로는 이 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개항이 제일 늦거든요. 베트남보다 늦어요. 그래서 개화를 지연시켜 외세 침탈에 이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료 읽기에서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의 통상 수교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그렇죠. 그들을 오랑캐라 생각했고 그들의 침략적인 접근에 굴복하여 통상 수교를 하면 조선의 가치, 유교적 전통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호개방,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과 근대적인 개혁, 개화 정책의 추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